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일과 삶의 균형, ESG와 워라밸, 이 글을 가지고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참 오래된 숙제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 문제. 예전에는 뭐 일이 전부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워라밸이 중요해졌다고들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실제로는 어떤지, 또 현실적인 고민은 뭔지, 뭐 해법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ESG 경영 많이 얘기하잖아요. 환경, 사회의 지배구조. 네네. 그중에서 이제 사회, 소셜 측면. 이게 또 직원들 삶의 질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워라밸 얘기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ESG랑도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근데 이 글에서도 딱 지적하듯이 한국이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노동시간이 아주 긴 편이고요. 맞아요. 또 경제 규모는 큰데 이상하게 행복 지수는 낮고 이른바 코리아 패러독스라고 하죠. 네, 오늘 이 분석 보면서 그 속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진짜 오랫동안 일이 우선이다. 이게 거의 뭐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통계청에서 매년 사회조사 결과 내놓는 걸 보면 몇 년 전부터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어떤 변화죠? 이걸 보니까 2년 전 조사에서 일과 가정생활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일이 먼저다. 이걸 앞질렀다고 해요. 오, 드디어. 네, 그리고 작년 조사에서는 그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고 하고요. 물론 뭐 최근 경제 상황 때문에 잠시 일이 먼저라는 응답이 늘기도 했다는데,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도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워라밸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히 변하고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좀 팍팍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글의 분석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직장인 월 평균 노동시간이 164시간. 이게 한 10년 전 2010년에는 187시간이었으니까 줄긴 줄었어요. 네, 줄었네요. 근데 여전히 OECD 37개국 중에서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 세 번째로 길다는 거예요. 아직도 3위? 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오래 일하는데 노동 생산성은 29위, 삶의 질은 30위. 거의 뭐 최하위권이죠. 와, 생산성도 낮고 삶의 질도 낮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걸 두고 열심히 일하는데 능률은 안 오르고 성실히 사는데 삶은 최악인 한국인의 불쌍한 자화상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불쌍한 자화상이라니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네, 좀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죠. 하긴 뭐 불필요한 야근이나 휴일 근무 계속하면 창의성이고 혁신이고 나오기 어렵겠죠. 혹시 당신 주변에서도 좀 비슷하게 느끼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번아웃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꼭 높은 생산성이나 삶의 질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뭐 통계로도 나오는 거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그런 겉모습 뒤에 이런 현실이 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글에 다른 설문 결과도 있던데요. 이것도 재밌어요. 어떤 건가요? 직장인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화목한 가정인데 이게 높은 연봉보다 3배나 더 중요하다고 답했대요. 오, 3배나요? 네. 그리고 꿈은 세계 여행, 다니고 싶은 직장은 스트레스 덜한 곳. 하하, 그쵸. 다들 원하는 거겠죠? 반대로 최악의 상사는 일중독 선배를 꼽았다고 하고요. 이 결과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통계들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뭐 일에서의 성공이나 돈, 이거 자체보다는 가정의 행복, 개인적인 여유, 이런 삶의 질을 훨씬 더 원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아까 봤던 그 노동시간 통계처럼 현실에서는 정작 그 소중한 가치들을 일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는 거. 그 모순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런 괴리가 개인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또 가정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마음은 다 가정, 여유 이건데 현실은 야근, 주말 근무, 아유. 네. 그래서 이 글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 그리고 가정의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 이걸 묻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먼저 일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글 쓴 분은 일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 그냥 생계 유지, 여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해요. 네. 돈 중요하죠. 근데 물론 돈 중요하죠. 근데 일의 의미가 거기에만 딱 갇혀버리면 결국엔 뭐 열정이나 보람 이런 건 사라지고 끔찍한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형벌이라니? 네. 그보다는 일이란 게 세상을 경영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되는 통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정체성, 내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벌이를 넘어서는 의미.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통로로서의 일이군요. 그럼 가정은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가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정의해요. 공동 운명체?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법, 도리를 배우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같이 키워나가고 특히 인상 깊었던 표현이 가정을 사랑의 샘터라고 부른 거였어요. 사랑의 샘터요? 네.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조건 없이 다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곳. 마르지 않는 애정의 원천이다. 이런 의미죠. 아, 가정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아야만 밖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가정이 사랑의 샘터라는 말 진짜 와 닿네요. 밖에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안식처라는 거겠죠. 일터의 그 긴장감이랑은 정말 반대되는 공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런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 이 문제가 단순히 시간 잘 나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랑 연결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 개념을 빌려와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이데거 철학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워라밸 문제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그렇죠. 하이데거는 우리가 보통 일상성 올테글리카이트 속에 빠져 산다고 했어요. 이 글에서는 이 일상성의 특징으로 호기심, 잡담, 애매함 이걸 언급하는데 특히 주목할 게 애매함, 차이더이트카이트예요. 애매함. 네, 쉽게 말하면 뚜렷한 내 생각이나 원칙 없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아니면 뭐 세상 시끄러운 대로 그냥 모호하게 휩쓸려 사는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이 글은 이걸 가짜 존재, 운 아이겐 클리히카이트로 사는 거라고 표현해요. 가짜 존재라. 약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시선에 맞춰 사는 모습?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짜 존재로 살다 보면 문득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불안감이나 공허함 같은 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이 글에서는 모든 게 낯설어지는 으스스한 기분 이렇게 묘사했는데 하이데거는 이런 감정을 심려, 우리말로 하면 염려라고 불렀어요. 심려, 불안감 같은 거군요. 네, 중요한 건 하이데거는 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나는 뭘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양심의 소리, 게위센스루프를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 불안감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불안과 딱 마주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존재, 알겐클리히카이트로서의 삶을 향한 실존적 결단, 엔슐르소나이트를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상에 묻혀서 나를 잃고 살다가 문득 느끼는 그 불안감. 그게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 글에 인용된 말 중에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 때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런 맥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궁극적인 한계 앞에서 비로소 삶의 진짜 의미, 방향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결국 이 글이 하이데거까지 끌어와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워라밸 문제가 단순히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쉴까, 이 시간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과연 진짜 나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나? 내 삶의 의미는 뭔가? 하는 아주 깊은 실존적 성찰과 맞닿아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얘기네요. 철학적인 성찰도 중요하지만 또 당장 현실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시급하죠.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도 늘고 또 ESG 경영 확산되면서 기업 차원에서도 워라밸을 위한 제도들이 좀 생기고 있긴 하잖아요. 일부 지자체는 조례도 만들고. 네, 맞아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글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이런 변화의 혜택이 주로 좀 큰 기업들, 대기업이나 일부 IT 기업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아,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온도 차이가 워라밸 논의의 핵심적인 어려움 중 하나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 또 화목한 가정, 여기에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이런 목표까지 더해지니까 이 모든 걸 과연 동시에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 간격을 메우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되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지를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함께 바꿔보자 이거였어요.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동료나 상사랑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좀 불합리한 관행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같이 목소리를 내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절대 출근 안 한다. 아니면 정시 퇴근해서 저녁 있는 삶을 꼭 지킨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때 미움받을 용기, 버텨낼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용기가 필요하다. 네. 변화하려면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담이나 갈등은 좀 감수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집중하자.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면서도 현실적인 접근법이네요. 그럼 두 번째 제안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예요. 너무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말고 일상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소소한 변화들을 좀 만들어가자는 건데요. 소소한 변화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두 번, 딱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일부러 좀 낯선 길을 걸어본다거나. 혼자만의 시간. 네. 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배우자랑 좀 특별한 데이트 시간을 갖는 거죠. 좀 근사한 저녁 먹으면서 평소에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눈다거나 네네. 아이가 있다면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 이야기에 묵묵히 귀 기울여 주는 거 이것도 좋다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겠네요. 네,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게 핵심이라고 해요. 어떤 질문이요? 나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삶을 좀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거창하지 않아도 이런 작은 성찰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꾸준한 작은 실천과 성찰이 결국 큰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뭔가요? 세 번째 제안은 일을 좋아하자.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일을 좋아하자. 네.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 글에서도 그 점은 인정해요. 그래서 만약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일을 하는 이유나 의미를 좀 다른 데서 찾아보는 약간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관점에서는 아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힘든 일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거다라거나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심지어 이 글에서는 마치 감옥에서 복역 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냐. 이런 좀 파격적인 비유까지 들던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오히려 불평불만 없이 그냥 묵묵히 담담하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역설적인 제안이죠. 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기쁨을 찾으려는 능동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거나 일을 딱 끝냈을 때 그 만족감? 아니면 일 끝나고 나서의 달콤한 휴식이나 보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시도 같은 거요.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내 태도를 다스리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이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글 마지막에 인용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복되다. 이 말이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워라밸 현주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숨겨진 어떤 가치관의 충돌 문제, 그리고 하이데거 철학을 통한 삶의 본질 성찰까지 와,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그랬네요. 단순히 시간 나누는 문제를 넘어서 일과 가정의 의미를 다시 보고 실존적인 고민까지 같이 해봤네요. 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함께 변화를 만들자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도 인상 깊었고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보여주듯이 일과 삶의 균형은 이게 뭐 기술적인 해법만으로 풀기는 어려운 문제고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 말을 빌리자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그냥 휩쓸리는 가짜 존재의 일상성에서 좀 벗어나서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진짜 존재로서의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선택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단번에 쫙 완성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여정이다. 이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의 일과 삶을 어떻게 더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주로 일과 가정, 그리고 자아실현, 이 개인적인 축을 중심으로 균형점을 찾는 데 좀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혹시 이 균형을 이루고 또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라던가 공동체에 대한 기여 같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활동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과 가정이라는 좀 익숙한 틀을 넘어서 우리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더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없을지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